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단원 제2장 일제의 수탈 정책과 한국인의 삶 1절 식민지 경제체제의 구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목을 식민지 경제체제 구축 이렇게 돼 있죠. 요 옆에다가 1910년대 경제수탈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오늘부터 특히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제가 우리나라의 여러 자원들을 어떻게 수탈해 갔는가를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정치적 측면을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경제 수탈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자, 목적은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세라고 적어 주시고요. 자,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이 뭐니 해도 토지가 되겠죠. 여기에 토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일본인들이 토지 소유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누가 어떤 토지를 소유했는가를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농민들이 토지를 이용해서 경작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던 경작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소유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소유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경작권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많은 토지를 국유지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한부 신고제 때문에 그래요. 기한부 신고제. 자, 이 기한부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 기한 내에 자신의 토지를 총독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총독부가 그 토지를 소유하게 하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한 내에 자기의 토지를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총독부 입장에서 많이 확대가 됐겠고요. 그리고 지세를 좀 더 많이 수입할 지세 수입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한부 신고제를 통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다 총독부 소유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국유지가 대폭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늘어난 국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총독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에 넘기게 되고, 이거를 또 일본인들에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한국인들의 토지가 일본인들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토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인 대지주와 농업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서 한국인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일본인들이 소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 있죠. 이런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 토지 조사 사업을 봤고요. 자, 이 토지 말고도 각종 자원을 수탈을 해가는데요. 산림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산림 아시죠? 숲. 자, 그리고 임야도 역시 이제 숲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산림령을 공포하고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토지 조사 사업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산림 자원을 파악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임야가 총독부가 소유한 그런 숲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임야는 일본인 회사와 일부 조선인에게, 당연히 친일파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대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산림자원 말고도 어업령, 어업자원, 광업령, 광업자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업령, 광업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910년대에 이렇게 자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명령이 발표가 됐다. 이것은 모두 다 1910년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령은 한국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입니다. 1910년에 발표가 됐는데 일본 기업이 한국 진출함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때 허가 조건을 어길 때는 조선 총독이 회사를 폐쇄하도록 명령이 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기업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일본 기업들만 허가를 쉽게 내줘서 일본 기업들만 한국 진출에 용이하도록 만든 법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자료에 회사령을 보시면 제1조에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제5조에 회사가 허가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 행위를 할 때는 조선 총독은 회사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조선 총독이 판단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옆에 단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식민 통치를 위해서 국책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총독부가 만든 은행이에요. 조선은행이라고 해서 식민지 중앙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행권 화폐를 발행하게 했고요. 그리고 조선식산은행이라고 해서 식민지 산업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은행도 설립하게 합니다. 요거 이름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치를 위해서 기반 시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교통망을 당연히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일제 입장에서 교통통신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전에 경인선이라든가 경부선, 경의선이 이미 설치가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일제시대 때는 경원선과 호남선 철도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도를 X자형 간선 철도망이 구축이 됩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교과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새로운 도로가 건설이 됐고 항구와 항만 시설까지 확충이 됩니다. 자, 영향을 보시면 이로 인해서 사람과 물자 이동이 촉진이 되고 일제가 각종 물자를 수탈하는 수단이 됐고요. 그리고 간선철도망이 동서가 아닌 남북으로 길게 뻗었다는 것은 결국 일제가 의도한 대로 대륙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교과서 자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철도 봤을 때 간선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요거는 도로나 철도 따위에서 줄기가 되는 중요한 선, 요거를 간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요 도로나 철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은행 본점 건물입니다. 1912년 완공된 조선은행 본점 건물이고요. 오늘 현재 남아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본점으로 광복 후에 이용이 되다가 지금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요거 중요한 지도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건 빨간 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경인선 1899년에 완공이 됐고요. 요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서울하고 인천. 자, 그리고 러일 전쟁 중과 직후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선생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철도는 모두 다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진 철도가 되겠고 요거에 추가해서 자,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 그리고 호남 지역을 관통하는 호남선, 자, 경원선, 호남선, 그리고 28년도에는 요 회령까지 이어지는 함경선까지 완공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X자형 철도망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회사령 자료 잠깐만 더 볼게요. 자, 회사령은 요거 교과서 자료로 읽어봤고요. 그리고 민족별 공업회사 납입 자본액을 보면은
지금 10년대를 관통하면서 뒤로 갈수록 일본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인은 오히려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